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정호입니다. 어제 발사가 무산됐던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약 1시간 후인 오후 6시 24분 재발사를 시도합니다. 어제 문제가 됐던 통신 이상 해결했다고 합니다. 새벽 5시가 넘었다고 하는데요. 잘 해결됐길 바랍니다. 과연 성공적으로 발사될 수 있을지 잠시 뒤 같이 한번 보시기로 하고요. 이런 가운데 김남국 의원의 코인 로비 의혹이 불거졌던 게임 회사 위메드가 이 국회 출입 기록 국회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어디에 몇 차례 드나들었는지 그리고 문제는 없는지 전문가들과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국회 사무처가 위메이드의 국회 출입 기록을 공개를 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60억 원 코인 보유 논란이 커지면서 혹시 국회에 로비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번지자 국회 운영위가 바로 공개를 결의했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결정적으로 이상하다고 느꼈던 건 뭐냐면 대선 직전이에요. P2E 업체 그다음에 관련 협단체들이 의원실을 뻔질나게 드나들면서 계속 뭔가를 설득한다. 이번에 이제 김남국 사건 터지면서 모든 게 정리가 됐어요. 합법화를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만난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만난 기억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기억이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단순 출입 기록이기 때문에 과연 의원실에 가서 그 의원님을 만났는지 아니면 비서관을 만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위메이드가 2020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여야 의원 8명 국회 사무실에 갔습니다. 그래서 한 14번 방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몇 번을 갔는지가 이번에 공개된 건데요. 윤창현, 허은하 의원 3번, 양정숙 의원 2번, 그리고 김종민, 오기영, 김성주, 정의용, 김한규 의원실, 그리고 정무위원회를 각각 한 번씩 방문한 걸로 지금 기록에는 돼 있습니다. 자, 배성규 의원. 네. 자, 이걸만 가지고 누구에게 갔는지 확인이 됩니까? 저기 간 거 자체는 어느 정도는 맞죠. 조긴 갔지만 네. 이 저기만 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에 일단 방문을 하게 되면 국회 입구에서 방문증을 교부하게 되는데요. 그 방문증 할 때 어느 의원실에 어떤 목적으로 간다고 쓰는데 어느 의원실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의원실에 확인을 해서 올라갑니다 하고 해주고 방문증을 받아가는데 그럼 그 의원실에 안 갔을 수도 있긴 있어요. 네. 근데 다만 그 의원실에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아마 보통은 갔을 거고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거기만 가느냐. 네. 한 번 들어가면 어디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방 또는 네. 그 다른 의원실 방도 갈 수 있는데 물론 예. 층을 옮겨 다니긴 힘들어요. 근데 옆 방들은 다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를 한 번 갔다고 해서 저기만 간 게 아니라 다른 의원실도 갔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만은 아니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갔을 때 의원을 만났는지 정말 보좌관이냐 비서관이냐 누굴 만났는지 사실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보통은 가면 처음에는 보좌관을 만나고 보좌관하고 얘기하다가 예. 의원님이 계시면 또 의원이 오케이 하면 의원도 만나고 얘기하는데 지금 그 갔을 때 의원들 보면 뭐 대부분 나는 만난 기억이 없다. 네네. 만난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의원들이 대부분이고 또 만났다 하더라도 뭐 약속도 없이 갑자기 와서 네. 뭐 온다고 하길래 그냥 만나긴 했다. 예. 이런 정도인데 다만 뭐 자기들이 이 코인에 투자했다거나 무슨 부탁을 받았다거나 무슨 대가를 받았다거나 그런 적은 전혀 없다고 네. 한마디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예. 그것도 국회에서 또는 이 뭐 조사기관들이 하나하나 네. 한번 따져볼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이 이름 나오는 의원들 뜨거한 거죠. 혹시 이게 로비 대상이 된 게 아니냐, 본인들이 연루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바로바로 해명을 한 겁니다. 우리 비서관이 예전에 알던 사람이다. 아니면 누가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만나긴 만난 것 같은 나는 아니다. 보좌관이 만났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배성규 의원 이야기했습니다만 의원실
이름이 나온다고 해서 꼭 거기만 가는 법은 없습니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도 그 부분을 이야기를 했어요. 보시죠.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여기는 단순 출입 기록이기 때문에 과연 의원실에 가서 그 의원님을 만났는지 아니면 비서관을 만난 건지 아니면은 그냥 그 명의만 빌린 것인지 그건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방을 방문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전산상으로는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문증을 끊으면 해당하는 의원실의 그 층까지는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뭐 계단 이용해서든지 아래 위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면 뭐 의원회관 한 바퀴 다 돌고도 올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요즘은 그 층만 들어갈 수 있는 출입증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해당 층에 있는 의원들을 뭐 같이 여러 번 들어가서 만날 수는 있겠지만 일단 가기로 했던 층의 의원실 그 외에 그 층 외에는 갈 수가 없는 그런 구조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와서 예를 들어서 3층을 방문했다. 그럼 3층에 있는 의원실은 전부 다 돌아다닐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만 그게 어느 정도 본인들의 뜻에 맞는 건지 그리고 들어갈 때는 얼굴 아는 사람한테 일단 좀 들어가게끔 했다가 다른 목적을 또 이위에서 움직일 수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저런 궁금증은 생기는데요. 김영삼 원장님, 어쨌든 이름 나온 의원들은 좀 곤혹스러워요, 지금요. 아, 그렇죠. 그 빈총도 안 맞으면 못하다고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지만 어찌되었건 간에 주로 이 문제가 비서관이 보좌진이 만났건 또 본인이 직접 안 만났던지 간에 네. 일단 나온 상황으로 이름이 거론 자체가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는 상황이고 네. 또 내용상으로 보면은요. 관련 소관 상임이에요. 예. 그리고 또 이메이드의 상장 폐지 관련돼 가지고 네네. 상당히 그 이제 상황을 설명하러 왔다 그 회사에서라고는 얘기하지만 결국에 억울하게 상장 폐지됐기 때문에 예. 상장 폐지를 다시 취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호소했다라고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의 입법 로비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예. 해당 의원실에서는 어찌됐건 로비의 대상이 됐다는 데 대해서 좀 깨림칙한 일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예. 이거 자체가 왔다고 해서 바로 로비 대상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하여튼 여하튼 뭐 비서관이나 보좌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만났다면 그 왜 만났는지에 대한 건 또 한번 알아봐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 바쁘게 아주 바쁘게 해명에 나섰습니다. 발빠르게요.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TF의 간사이기도 하죠. 윤창현 의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시죠. 저는 만난 적이 없어요. 보통 대관 담당께서 그 방문을 하실 때 국회의원하고 직접 만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제가 알기로는 그 보좌진하고 주로 접촉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그 어떤 이상한 어떤 얘기가 오간 거는 없었고 큰일 날 얘기고요. 의원님 본인이시나 아니면 보좌진분들의 그렇죠, 보좌진. 코인 투자 여부나 이런 것까지 설명이 좀 가능하실까요? 뭐 가능합니다. 뭐 없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옛날에 하는 거는 본 적은 있는데 내가 하면은 혹시 이해 충돌의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거를 처음부터 생각을 해서 저는 전혀 건드리지 않았고 그 판단이 옳았던 것 같습니다. 보좌진들도 뭐 전혀 문제 없습니다. 네, 이런 거론되는 의원들 대부분 위메이드 인사 만난 적 없다고 그랬습니다. 뭐 비서들은 모르겠다고 그랬고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 이광재 사무총장이 노련하다 보니까 김남국 의원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김남국 의원에 대한 로비서를 잠재우기 위해서 공개를 유도했던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김 의원이 여기 없어요. 설주환 변호사. 없다면 모든 게 깨끗해지는 겁니까? 그러지는 않죠. 우리 휴대폰이 있지 않습니까? 휴대폰. 예. 뭐 굳이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예, 휴대폰으로 전화 통화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네. 보통 국회 충분히 뭐 다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인들과 기업, 그다음에 어떤 기관 이런 데서 관련 입법이라든지 아니면 관련 뭐 어떤 민원이라든지 네. 정말 많이 찾아오세요. 많이 방문도 하고 또 국회의원들은 자기 본인이 소관 상임위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또 청취도 해야 되거든요. 왜 예. 그러냐면 어떠한 고충이 있는지 입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 어떤 기업의 발전이라든지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광재 사무총장이
굳이 저는 이제 김남국 의원에 대해 해명을 하기 위해서 이걸 노련하게 했다라고 김웅 의원은 이걸 지적하고 계시는데 네. 저는 그런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보이고 예. 오히려 그냥 이렇게 했는데 지금 국회가 입법 로비를 받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전체적인 어떤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서 그냥 국회 차원에서 국회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해명하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 부분은 수사로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지 이렇게 뭐 이런 기록 하나 공개가 된다 해서 로비가 있었냐 없었냐라는 것을 단정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건데 60억 코인 보유 논란으로 지금 당까지 탈당했던 김남국 의원 지난 18일 가평 휴게소에서 발견된 이후에 자취를 찾기가 힘듭니다. 보좌진들은 뭐 지역 활동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글쎄요, 이 언론에는 지금 등장하지가 않고 있어요. 누군가 한번 찾아보지도 않나 싶은데 대신 김 의원이 동료 의원에게 극단적 선택이라는 단어를 했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보시죠. 제가 그저께 김남국 의원하고 연락을 했어요. 자살하고 싶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국힘 측에서 또 그 국힘 원내대표께서 김남국 의원이 대선 시기에 자금 세탁을 했다. 코인을 가지고. 그리고 그 자금 세탁한 돈으로 대선 자금에 쓰여졌다. 이런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듣고서 너무나 의의가 없어서 의원님 정말 자살하는 사람의 심정을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김남국 의원은 뭐 그거는 터무니없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자금 세탁 대선 자금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 그러면은 그 국힘에서 또 윤재욱 원내대표께서 사과하고 마땅히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마녀 사냥식에 아니면 말고식에 카더라 일듯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 자, 심리적으로 좀 불안해 보이는 느낌도 있는데요. 일부 언론에서는 성당도 나가고 뭐 고해성사도 하고 한다 이런 보도도 일단 나왔는데 안민석 의원은 굉장히 좀 불안한 동향을 전했습니다. 제임슨 대변인 혹시 통해 보셨어요? 뭐 일단 그 텔레그램을 보면 최근에 접속했다고는 나오긴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아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도 이제 뭐 말투나 이런 거에서 봤을 때 뭐 자살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유 너무 힘들어서 뭐 죽고 싶어요 뭐 이런 투가 아닐까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아마도 이제 자숙의 기간을 갖고 있는 동안에 뭐 조사 준비도 하고 있었을 거고요. 근데 그러는 중간에 어쨌든 사진이 한번 찍히지 않았습니까? 어디 뭐 가평인가요? 거기서요. 그러다 보니 본인도 이렇게 본인의 사생활과 일거수일투족이 이렇게 낱낱이 이렇게 사람들의 이목을 받고 관심을 받는 것, 마치 공개 수배범처럼 취급되는 것에 대해서 본인도 많이 힘든 심정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일상이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제 여러 힘든 점을 토로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그 같은 좀 잘 아는 형이라고 해요. 안민석 의원이랑도 잘 안다고 하는데 그래서 안민석 의원한테 그냥 힘든다, 뭐 어떠냐, 국회 분위기는 어떠냐 이런 거 또 물어보면서 이런 본인이 잘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전화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자, 이기수 교수님 볼 때 그게 옳은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저기 오늘 국회 본회의 있었고 법사에 있었는데 안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뭐 그 일각에서 저렇게 극단적 선택이라는 단어가 안민석 의원의 입을 통해서 튀어나왔기 때문에 행여라도 뭐 불상사가 있지 않을까 고민하는 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만 저는 김남국 의원의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그럴 리는 없다는 생각이 더 맞는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안민석 의원이 전달한 말도 그 대선 자금 세탁이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 억울해서 그 자살한 사람의 심정을 이해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 억울하다는 말에 방점을 찍다 보니까 그런 말 하는 것이지 실제로 심리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진지한 그 어떤 고민이나 이런 게 있는 분들은 그런 말을 표현을 하지 않는 걸로 제가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아마 김남국 의원이 그런 식의 생각은 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또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저도 김남국 의원하고 최근에 통화했던 기자분 통해서 전언을 좀 들었는데 여전히 씩씩하고 그다음에 그 기자에게 자신이 그동안 유지해왔던 입장들 있지 않습니까? 억울하다. 이런 입장을 계속 전달한 것으로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별 그런 뭐 불상사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불상사 여부에 대한 걱정거리를 시키는 것보다는
지금이라도 김남국 의원은 지금 뭐 우리 임세현 대변인께서 지명수 배분 같다고 말씀을 하셨으면 네. 본인이 안 나서고 있는 거거든요. 예. 본인이 지금이라도 나서서 깨끗하게 모든 전말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설명을 하고 예. 문제가 있으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행되는 것이 성실히 협조를 하고 네. 저는 그런 모습으로 원칙대로 입장을 가지고 설명을 해서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할 것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또 다시 해명할 것 있으면 해명하고 네. 이런 모습이 저는 충분히 가능한 지금 상황인데 지금 본회의도 안 나오고 상임위도 안 나오고 지금 그러면서 일각에서 또 세비를 왜 받아가냐 막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김남국 의원이 지금 숨어 있을 필요는 없다. 네. 그렇게 당당한 마음이라고 한다면 당당하게 나서서 있는 그대로 밝히는 모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김 의원 오늘 법사위 불참, 본회의 불참입니다. 근데 과거 회의에 불출석하는 의원들은 세비를 삭감하고 징계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던 적이 있습니다. 보시죠. 정말 국회와 정치를 개혁할 수 있도록 입법이 이어져야 된다 봅니다. 출석하지 않고 의회 회기에 불출석하고 회의에 불출석한 의원들은 세비 삭감하고 징계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이 좀 개정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봐야겠죠. 그걸 이유로 사실상 의정활동 못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뭐 정치적 사망 상태다 이런 말도 합니다만 회의 불출석해도 수당은 뭐 일부 삭감되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크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김 의원 국회 사무처에 이제 청가서라는 걸 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 결석계죠. 저 오늘 개인 사정은 아닙니다. 사고가 이유가 돼야 되는데 그 사고가 아주 폭넓게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어떤 경우든 개인적인 이유라도 나 못 나가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것 같아요. 이런 행태를 비판했었잖아요. 근데 본인이 그렇죠. 저러네요. 네, 물론 뭐 본인이 워낙 괴롭고 또 지금 나오면 뭐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을 테니까 그게 부담스러워서 안 나왔겠지만 하지만 자신이 과거 했던 얘기를 또 돌아보면 옛날에 뭐 조국 때도 조만대장경처럼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예. 결국 이 지금 김남국 의원도 결국 자신이 아무리 자신의 문제라도 지금 오늘 얼마나 중요한 법이 통과됐습니까? 전세 사기 방지법 예.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민생과 아주 직결된 문제인데 네. 그런 게 법사위에서 통과되는데도 안 나왔고 오늘도 또 김남국 그 방지법 이런 것까지 다 오늘 처리가 됐는데 본회의에서도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이런 거 보면은 아무리 개인적인 문제라 해도 그런 건 또 나와서 할 때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니 자신이 떳떳하다면 제대로 나와서 해명을 하고 네. 의정활동을 하는 게 맞죠. 저렇게 지금 거의 열흘 가까이 지금 예. 8일째인가요? 이렇게 빠져 있는 거는 국민들이 봐도 뭐가 떳떳지 못해서 저러냐. 결국 과거에 자신이 한 말을 자신이 지키지 못하고 뒤집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김 의원 5월 18일에 가평휴게소에서 사진 찍힌 게 이제 마지막 모습입니다. 근데 그날도 지금 시사저널 취재를 딱 보면 천주교 성당을 찾아서 기도하며 참회의 시간을 가진 걸로 좀 누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김남국 의원이 독실한 천주교인인데 신부님한테는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본인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자택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지역구 사무실만 거의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는 뭐 잘 등장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당에는 간다고 하고요. 그리고 광주나 뭐 봉화마을 찾아서 응원도 좀 받고 싶어 했겠지만 오히려 가면 자신보다는 자신에게 너무 이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면 다른 분들이 좀 불편할 것 같아서 그런 활동을 자제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보도가 또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고 고해성사를 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좀 모든 걸 좀 공개하고 이 잘잘못을 한번 따져보면 어떻겠나 싶은데 본인이 억울하다 그러잖아요. 그럼 다 공개하면은 그 진실이 드러날 것 같기도 한데 그건 안 하는 것 같아요. 대신 그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 국민의힘 김의곤 의원실에서 자료 요청을 했더니 이런 답이 왔대요. 김남국 의원의 거래 내역을 혹시 누가 가져간 적이 있냐 그랬더니 본인이 다 가져갔다 이런 답이 왔다는 겁니다. 모두 받아갔다는 거예요. 물론 자신이 가진 않았겠죠. 보좌진이 받아왔든지 했을 텐데 다 받아왔다면 이제는 본인이 좀 오픈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김근식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평유교소에서 그 포착된 그 사진이 있던 날이 5월 18일인데 지금 김의곤 의원실에서 빗썸에게 그 질의를 보내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회신서가 왔지 않습니까? 다 자료를 그 거래 내역을 받아갔다는 것인데 그 날짜의 가능성을 따져보니까 5월 18일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어디로 그 행선지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5월 18일 그 편안한 복장으로 그 주위 남자분 한 명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갔을 때 이미 모든 거래 내역서를 가지게 됐던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좀 보고 자기 스스로가 기억이 안 나는 것도 다시 기억을 좀 되살려보고 하면서 그 뒤로 지금 며칠이 지났는데 꽁꽁 숨어가지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생각을 또 하게 되고 또 도대체 세비는 왜 받아가냐라고 하면서 또 한쪽에서는 비난하게 되는 상황인데 자기 스스로가 이제는 모든 자기에 관련된 이 가상화폐와 관련된 거래 내역과 그다음에 처음에 자금 출처와 나중에 자금의 종착지까지를 설명을 하고 그리고 어차피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이 이제 이미 추적에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언젠가 또 수사를 받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또 자기가 수사에 임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의 분통을 터지게 하거나 국민들이 진짜 그 화가 나게 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나타나서 깨끗하게 이야기하고 정말 본인 스스로가 떳떳하다고 한다면 그러면서 의정활동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좀 김남국의 이 종지부를 스스로가 찍어줘야지 이 사태가 계속되지 않지 저렇게 숨어있는다고 저는 대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야권의 원로로 불리죠. 김현 억울하고 문제가 없다면 나와서 해명하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죠. 처음에 당 진상조사를 요청한 게 바로 저였습니다. 피하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되게 숨을 때는 법적으로 뭐 문제가 될 때 사람들이 숨더라고요. 처음 자기 주장대로 불법은 없었으면 왜 숨어요? 계속 불법이 없었다는 걸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저는 본인이 이렇게 된 마당에 우선 먼저 의원직을 좀 사퇴하면 본인이 뭐 다른 징계 전에 그런 액션을 취하면은 혹시 아직 젊으니까 또 기회가 올 수도 있을 터인데 예? 뭐 자꾸 불법은 없다 숨고 뭐 이래 놓으면 이제 완전히 이제 저는 이렇게 버려지는 거 아니냐 오히려 보여. 네, 일부에서는 정치적 사망 선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 전 사무총장은 어차피 총선 출마 못할 것 아니냐 차라리 자진 사퇴해라 이런 이야기까지 나와요. 인센 대변인 어떻게 될까요? 뭐 아마도 그런 걸 포함해서 뭐 여러 가지 자숙의 시간 속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리고 뭐 코인 거래 내역서라는 게 아마도 이제 좀 긴 시간 동안 코인 거래를 했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우리 주식 투자했을 때 거래 내역 쫙 보이는 것보다 이게 뭐 타고 들어가서 좀 찾아봐야 될 것도 많을 것이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본인의 뭐 그때 뭐 상황이나 이런 걸 또 복귀해야 되는 뭐 그런 시간도 좀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뭐 본인이 현명한 판단을 할 거라고 보고 어쨌든 지금 이 김남국 건으로 거의 한 3주 가까이 이렇게 좀 많이 뜨거웠기 때문에 조금 차가워지고 차분해진 시기를 기다리면서 본인이 어떻게든 만약 이만큼이라도 틀리면 또다시 또 의혹이 나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기 위한 시간을 갖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는 지금 그 김남국 의원이요, 이 상황을 직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많은 국민들이 그 민주당원들 또 지지자들 다 포함해가지고 일반 국민들까지 김남국 의원한테 분노한 건요, 이 김남국 의원의 불법 거래 의혹 이런 것은 우선 다음 문제예요. 맨 먼저 분노한 게 위선입니다. 위선. 그리고 그 위선하고 더불어서 본인이 자꾸 이 얘기를 하는데 거짓말 해명을 해요. 그러면서 본인이 맨 처음에 시작했던 그 출처 자금을 냈는데 그게 앞뒤 아기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노가 더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유인태 전 의원처럼 저렇게 조언한 분도 있지만은 초장에 이 민주당의 선배 당원들이 김남국 의원한테 소나기니까 피해라. 그러면서 잠시 피해 있으라고 조언을 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김남국 의원이요, 그런 선배들의 조언을 잘못 듣고 지금 계속 피해 있으면은요, 저게 소나기가 아니라 국민들의 이 위선과 거짓 해명에 대한 분노가 소나기가 아니라 폭풍으로 바뀌고요. 나중에 쓰나미로 가서 김남국 의원뿐만이 아니라 민주당까지 쓸어 내려가 볼 가능성이 지금 있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네. 김남국 의원이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예. 이것은 소나기가 아니다. 지금 해서 하루빨리 나와서 네. 김남국 의원이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에서 10까지 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최상의 해결책이라고 저는 조언하고 싶습니다. 예. 근데 김남국 의원을 바라보는 민주당 내 의원들의 입장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탈당했다가 복당했던 민영배 의원조차 김남국 의원은 자신과 다르다면서 복당 불가능할 거다 이런 예상을 합니다. 보시죠. 아니 지금 자꾸 제 복당하고까지 연결시켜서 아유, 말씀을 그건 하시던데 아닙니까? 사안이 다르죠. 자, 예. 지금 김남국 의원이 정치를 지금 당장 재개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김남국 의원이 탈당을 했는데 복당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리고 당헌 당규 때문에라도요. 앞으로 총선 이전에 복당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 입법 그러니까 활동을 하다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제가 아니,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르죠. 네, 민영배 의원 본인과는 다르다 그럽니다. 본인은 뭐 당연히 복당해야 되지만 김남국 의원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인데 배성규 의원. 네.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긴 다르죠. 아니 뭐 사안이야 다르죠. 뭐 민영배 의원은 뭐 어떤 개인 비리나 예. 이런 거는 아니고. 예. 근데 사실은요. 민영배 의원은 국회 선진화법, 국회법을 사실상 형해화시키는 네. 그런 그러니까 이 헌법재판소에서조차 위법이라고 판정한 네. 그 일을 자신이 한 사람이에요. 네, 네.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는 뭐 개인의 코인의 문제지만 이거는 어떤 국회 운영 그리고 국회 기본 원칙을 깨버린 아주 편법이자 꼼수를 쓴 그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저렇게 자랑스럽게 자기랑 다르다라고 얘기할 건 아니죠. 물론 사안이야 다르지만 민영배 의원 복당도요 사실은 이거 보고서 국민들이 상당히 이 분노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네. 국회를 저렇게 완전히 국회 법처리 절차를 저렇게 망가뜨리고 원칙을 무너뜨린 어떤 불법을 한 의원인데 어떻게 이렇게 무슨 개선 장군처럼 당당하게 복당할 수 있느냐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네. 본인이 오히려 좀 자숙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 복당 힘들다 그건 당연한 거죠. 만약에 김남국 의원이 저걸 갖고 있다가 한 몇 달 있다가 다시 복당한다고 그러면 국민들이 그걸 납득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말은 맞는 말이지만 본인 얘기를 거기에 붙여서 자기가 다르다 한 것도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모든 게 개인마다 입장은 다릅니다만 여튼 민영배 의원도 김남국 의원은 복당이 안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요. 김남국 의원의 뭐 투자 자체가 본인 돈 가지고 뭐 아무 뭐 정보 없이 자신이 판단하에 했다면은 글쎄요. 그건 뭐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근데 다만 내부자 정보 취득한 거 아니냐. 혹시 게다가 뭔가 좀 알고 아니면 받고 이래서 자기 게 아닌 걸 가지고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입니다. 특히 이 위믹스라든지 마블엑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장 정보를 알고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주장들이 일부에서는 제기됐습니다. 본인은 아니라는데 한번 보시죠. 내부자 정보 취득한 적 없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없고요. 그런 미공개 정보를 얻을 생각도 그런 정보를 얻을 기회조차 없었다. 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마블릭스와 그 대표와 전무께서 상장 정보, 즉 사전 정보를 취득했을 가능성, 또 자금 세탁을 시도했을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면서 그 회사에서도 자체 조사를 통한 내부 감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또 즉시 그렇게 지시를 하겠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상장이 되면 가격 뛴다는 거 뭐 다들 아시잖아요. 상장 전까지의 정보를 이용하면은 그 가격이 확 올라가는 걸 알 텐데 김남국 의원이 하여튼 사기 전까지 이게 쭉 이제 상장 직전까지 샀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상장된 다음에 팔고 그랬는데 매도 시점은 놓칠 수가 있는데 그거는 뭐 정부와 상관없이 언제 던져야 될지에 대해서는 본인 판단이 있을 수 있는데 매입할 때, 살 때는 뭔가 정보가 있었으니까 아주 몇 억씩 그냥 매입한 것 아니냐. 그 상장 정보를 미리 안 거 아니냐. 뭐 이런 취지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넷마블 측에서도 내부 감사 한번 해볼게요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는 그럴 가능성 없지만 또 한번 보겠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비공개 정보 다시 한번 조사해 봤더니 사전 제공한 거 없다. 이런 입장을 또 넷마블 쪽에서는 내놨습니다.
근데 김 의원이 뭐 거의 10억 가까이 되는 돈을 한꺼번에 투자할 때는 믿는 구석이 있지 않았겠냐. 당연히 저희들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거든요. 설주환 변호사. 네네. 만약에 10억 재산이 있는데 9억 정도 그냥 투자하실 수 있어요? 아, 저는 못합니다. 죽었다 깨나도 저는 못하는데. 잘 안 되죠, 그게. 예. 이게 그러니까 그 김남국 의원의 어떠한 이 투자 패턴을 보면 그 매수 시점은 기가 막히게 잘 예. 합니다. 근데 이제 매도 시점은 좀 어긋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시세 차익을 최대치에서는 팔지를 못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의정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는 아마 그걸 놓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매수 시점은 정말 기가 막히거든요. 정말 투자의 신이나 불릴 정도로 참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저 가상화폐를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매수 시점만 봐서는 최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거의 최고점을 지나가서 이제 파는데 이제 총액으로 치면 그 매도 시점을 놓쳐서 이제 본인이 좀 손해를 본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일단 뭐 그 투자 성향이 조금 뭐 예를 들어서 도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진짜 몰빵 투자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뭐 저도 잘은 모릅니다만 2030 세대에는 어느 정도 그게 몰빵 투자라는 어떤 스타일이 있더라고요. 근데 대신 그 이렇게 커뮤니티나 이런 글을 보면 김남국 의원과 자신이 틀린 것은 투자 액수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치 몰빵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만은 하나의 가상화폐를 저렇게 9억 원어치 산다는 건 보통 강심장이 아니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때문에 이제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좀 해소가 되려면 본인이 어떤 이유에서 이걸 했는지 좀 공개를 했으면 좋겠어요. 뭐 신내림이 아닌 이상 저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 자금을 세탁, 정치자금 세탁 아니면 대선자금 세탁 이런 식으로 좀 몰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증거가 좀 나와야 될 텐데 일단은 그 대선 시점이다 보니까 이게 그런 용도로 쓴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한 거죠. 특히 클레이페이라는 신생 코인으로 출시 한 달도 안 된 거 위믹스 코인을 교환한 거 그것도 한 15억 원 정도의 손실을 봐가면서 교환한 거기에 도대체 무슨 이유였을까? 거기에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검찰이 그러다 보니까 클레이페이 개발자이자 발행사 대표로 거론되는 이모 씨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했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들여다보겠다는 거죠. 자, 검찰 수사에 따라서는 이게 상당히 파장이 커질 수도 있는데 어디까지 검찰이 밝혀낼 수 있을지는 또 미지수이기도 합니다. 워낙 가상화폐라는 게 좀 덮여지고 숨겨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디까지 갈지 봐야겠는데 오늘 국회는 가상코인 재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 참 이것도 좀 창피스러운 법인데 김남국 방지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만장일치. 국회에서 만장일치 되기 참 쉽지 않은데 오늘은 모든 국회의원들이 이 법에 찬성했다고 합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만. 네. 그런데 이 통과가 됐고 만장일치했는데 법에 문제가 좀 있어요. 이게. 예. 이게 뭐냐면 이 김남국을 막으려고 한 법인데 사실상 김남국을 못 막습니다. 이 법으로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국회에다가 이거 이제 내가 의원이 가상화폐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 이제 등록을 하게 되는데 공개를 하도록 하는데 이게 이 강제 처벌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안 내고 버티면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법에 처벌 규정, 강제 규정을 둬야 되는데 그걸 안 둬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일부러 그랬나요? 일부러? 그걸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걸 안 넣고 다만 이 과거에 이 의원들이 처음 취임했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가상화폐 거래 내역을 공개하도록 했는데 안 내면 처벌 방법이 없어요. 또 하나가 이제 공직자윤리법인데 여기는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원래 있어요. 거기는. 있죠. 근데 거기에다가 가상화폐까지 추가했는데 이건 또 문제가 뭐냐면 이전에 그 과거의 가상화폐 거래 내역은 또 등록 대상이 아니에요. 현재 상태의 가상화폐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김남국 의원처럼 뭘 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여긴 다만 처벌 규정이 있지만 그러니까 그 사이를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다고 지금 지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빈 구멍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는데 허점을 보인 건지 의도를 갖고 한 건지 좀 궁금해지는 그런 대목인데요. 개정하시죠, 바로 잘못된 게 있으면. 다음 이슈입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에 대해서 검로남불이란 말을 했습니다. 검찰이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런 말인데요. 그러자 한동훈 장관 조사 잘 받으면 된다. 잘라 말했습니다. 보시죠. 송영길 전 대표가 장관님을 언급하면서 검찰이 기획수사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검로남불이라고. 조사를 잘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장관님의 채널A 사건을 언급하면서 아이폰을 언급하면서 이정근 씨가 이렇게 불법적으로 나왔다. 방어권이 뭐 누구한테는 있고 누구한테는 없냐. 무슨 말이죠, 그게?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요. 국민들께서 굉장히 큰 의혹을 가지고 엄중하게 보시는 내용 아닙니까? 검찰에서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잘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조사받는 분이 여러 가지 자기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뭐 자연스러운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뭐 크게 제가 뭐라고 할 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정한 시스템 안에서 잘 방어하시고 잘 말씀하시면 될 문제 같습니다. 네. 자, 뭐 한동훈 장관 예전에 비밀번호 제시 안 한 거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언급을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한동훈 장관이 그때 비번을 주지 않았다는 사건은 이제 이른바 채널A 사건 아닙니까? 검언 유착이라고 그래서 MBC가 보도를 했고 그 사건은 그렇게 몰아갔던 건데요. 그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건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채널A 기자는 무죄 확정 판결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비번을 풀겠다, 풀지 말자, 뭐, 이게 하면서 사실 독직 폭행 사건이 있었고, 그 독직 폭행 사건의 그 피의자로 됐었던 정진웅 검사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그 사건에 관련된 이야기하고, 지금 송영길 대표가 지금 이정근 상무부총장 녹취록에 나와가지고 얼마 누구에게 얼마 주고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줄줄이 소환돼서 피의자가 되고 지금 체포영장,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하고 같이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송영길 대표가 지금 지나치게 과도한 물타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는 저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하는 건 몰라도 송영길 대표가 할 이야기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제가 어제 들은 그 기사로는 공수처에 고발했다는 거 아닙니까? 송영길 대표가 지금 그 JTBC에서 녹취록의 내용이 보도된 것에 대해서 누군가 이걸 흘렸다. 검찰이 흘렸다고 단정을 하고 검찰을 수사해달라고 공수처에 고발을 한 상태여서 네. 일종의 코미디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공수처가 그 고발을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할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사건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은 몰라도 네. 저는 송영길 대표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송영길 대표는 그때 실제로 자진 출두해서 검찰에 와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네. 지금 계속 소환돼서 지금 영장이 청구되고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검찰이 부르면 가서 그 소명하고 아까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안에서 잘 방어하고 잘 조사를 받고 결국 결론이 나서 혐의가 있으면 처벌을 받고 반성을 네. 하고 결론이 나서 혐의가 없으면 또 해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식의 정치적인 어떤 과도한 공세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조금 번지수를 잘못 찾지 않나 생각이 합니다. 예, 자 송영길 전 대표는 이정근 녹취록 적법 절차 없이 수집돼서 증거 능력도 없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헌법상 방어권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는 말도 했었습니다. 자, 송 전 대표 관련 발언 한번 보시죠. 검찰이 압수를 못했다고 하는 휴대전화를 검찰에 제출해야 될 상황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제가 현장에 없었으니까 다음에 제출했습니다. 제출하셨습니까? 했습니다. 다음 날 제출했습니다. 먹사연에서 이제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정황도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그런 문제는 다 법정과 검찰에서 대응해 가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검찰이 수사권이 있으면 저희는 방어권이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없는 것도 만들어서 하는 검찰 아닙니까? 네. 자, 검찰이 수사권 있으면 저희는 방어권이 있다. 이렇게 송영길 전 대표가 이야기했고요. 한동훈 장관은 헌법상 방어권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뭐 방어권이라는 건 당연히 피의자, 피고 누구든지 간에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건데 자, 이걸 가지고 이제 검찰은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나는 왜 마음대로 못 하느냐. 증거를 뭐 휴대폰을 버리든 어쨌든 뭔 상관이냐 약간 이런 투로 이야기를 한 거였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적절했느냐 뭐 이런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임선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프랑스를 가기 전에 휴대폰이랑 이제 가서 와서 새로 산 휴대폰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게 네. 뭐
증거인멸한 거 아니냐라는 검찰의 의구심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여기서는 그 이정근 녹취록 약 3만 개가 그 통째로 어떻게 한 언론사에 갔으며 네. 그 과정에서 저희는 처음에는 이정근 휴대폰을 이제 분석해 보니까 거기서 나온 거다라고 처음에 됐었는데 그 이정근 씨는 본인의 핸드폰이 아니다. 거기서 나온 게 아니다라고 해서 오히려 그 변호사가 이거를 뭐 고발하는 조치가 나왔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라는 이제 의구심이 생긴 것이죠. 어느 날 하루 그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라면 이게 어디인가에서 흘렀을 텐데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다라고 해서 송 대표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이거를 이제 공수처에 고발을 한 사안이고요. 이 부분이 또 왜 그러냐 하면 예전의 사안을 보면 뭐 룸사롱 검사라던가 그리고 뭐 손중선 보냄의 고발 사주건 그 건에서 보면 컴퓨터 25대가 뭐 싹 다 뭐 하드가 다 날아간다거나 아니면 포렌식이 됐다던가 그리고 예전에 휴대폰도 버려진 사태 이런 건들이 다 검찰에서 있었던 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과 비교를 했을 때 본인도 이 부분이 그러면 당신들은 옳고 내가 하면 틀리냐라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지금 또 최근에는 그 송 대표 훨씬 2년이나 지났죠. 당대표 선거가. 근데 그 당시 그 캠프 콜센터에 있었던 그 당시 뭐 이렇게 직원들 좀 있었겠죠. 그 직원들을 지금 뭐 전부 압수수색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바뀐 핸드폰이나 이런 부분까지 다 싹 조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송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2년 지난 사람들이 그 내용을 어떻게 알겠으며 그 중간에 휴대폰도 바뀔 수 있는 사안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우리 쪽에만 이거 수사를 하면서 증거 인멸이다 하는 것은 좀 억울하다.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증거를 인멸하려는 거는 뭐 당연히 뭐 이른바 일반적인 범죄자들의 그거겠죠. 근데 검찰이 그걸 또 찾아내는 것도 검찰의 뭐 능력 아닌가 싶습니다. 자, 뭐 창과 방패가 될 것 같긴 한데 누가 이길지는 한번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참 정진웅 검사는 뭐 독직 폭행 무죄 판결 났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고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법원에서는 무죄로 판단을 했습니다만 오늘 보니까 뭐 정진웅 검사에 대해서 이제 징계를 하겠다 이런 보도가 지금 막 나온 것 같습니다. 무죄와는 상관없이요.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 체포동의안이 지금 30일 본회의에 보고가 될 걸로 보입니다. 한 장관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게 설명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의 이유를 설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보시죠. 그 30일 날 아무래도 체포동의안 때문에 본회의도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 강조할 예정이신지. 제가 처음 오는 것도 아니고요. 법무부 장관으로서 의원님들과 또 국민들께서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실 수 있게 설명하겠습니다. 이번에 부결이면 그 세 번째 부결이잖아요. 저는 평론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냥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무를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자, 민주당 앞서 이재명,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는 가결을 시켰는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부결이 되면서 구속되진 않았던 적이 있었죠. 민주당 이번에는 뭐 당론 추진 안 하겠다 그럽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통과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설주환 변호사. 네. 민주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뭐 민주당은 지금껏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한 번도 당론으로 정한 바는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의원 개개인의 판단에 맡기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저는 이번에는 아마 저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가결될 확률이 높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저는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 오히려 이 두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수사가 조금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는 그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수사가 되었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뭐 하영재 의원 같이 오히려 통과된 다음에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될 수도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번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아마 가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근데 검찰은 지금 이게 끝이 아닌 것 같아요. 돈을 받은 걸로 특정되는 민주당 의원들 전원을 소환하고 기소한 그런 방침이 정해졌다 이런 보도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선거에서 50만 원, 100만 원만 오가도 엄하게 처벌하는데 1억 원에 가까운 돈 아니냐. 이게 어떻게 그럼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수 있겠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한동훈 장관도요. 선거를 앞두고 돈이 오간 거 금액과 상관없이 큰 범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선거 앞두고 수백만 원씩 돈 뿌린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범죄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이고 한마디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평범한 국민들은 선거 관련해서 몇십만 원이나 몇만 원 주고 받아도 구속되어서 감옥 가고 받은 돈 50배 토해내야 합니다.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예, 자 저렇게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단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어때요, 민 원장님? 선거에서 이렇게 돈 오가는 거. 그렇죠. 이제 공직선거법상에 가장 그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는 게 돈 돌리는 거예요. 후보 매수를 하는 데서 표를 매수하고 후보를 매수하는 데서 돈하고 이제 금품 향응 제공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아주 엄벌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돈을 뿌려가지고 표를 얻겠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반민주적이고 미개적인 겁니까? 네.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 들어있는, 그리고 정말 2차 대전 이후에 100달러 국가에서 33,000달러 국가로 온 자유선진 국가로서 또 이 그 자유민주주의하고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루는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에서 저런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이고 미개적인 그런 돈으로 표를 매수한다라는 그런 의원이 제1야당 국회의원들에서 이루어졌다 하는 측면에서 저는요, 더욱더 엄하게 좀 가중 처벌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것이 국민적 그 시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송영길 의원부터요, 김남국 의원부터 시작해서 송영길, 윤관석, 이성만 의원들도 다 얘기하는 게요. 검찰의 기획수사다 얘기를 하는데 아니 검찰이 돈 봉투를 만들었습니까? 검찰이 뭐 녹음을 하라고 그 이정근 씨한테 부탁을 했습니까? 그리고 검찰이 무슨 돈 봉투를 살포하기로 했습니까? 뭘 검찰이 기획수사했다고 그러면서 이걸 정치적 사건으로 몰아가려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동시에 구속영장도 신청을 해서 체포동의안이 온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JTBC 보도에 따르면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에 압수수색 직전에 휴대전화를 바꿨다고 하고요. 검찰에는 이른바 깡통이라고 하죠. 그 새로운 휴대전화를 제출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윤 의원은 도주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자신에 대해서 무작정 구속부터 하겠다는 검찰 행태에 분노를 느낀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요, 이 지역 본부장들 이름까지 다 특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강내구 전 감사가 이정근 전 부총장과 통화하면서 이름 거론했던 것, 이걸 근거로 아마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앞서 공개됐던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그리고 강내구 전 감사 통화 녹취록 한번 보시죠. 필요하면은 누구한테 요구를 해? 저기한테? 한테? 아니,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잖아요. 뭐 다른 스폰이 있어요? 관석이 형이 의원들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고민을 하고 있고요. 뭐 필요하다면 뭐 돈이 최고 쉬운 건데 뭐. 윤관석은 오늘 만나서 그거 줬고 이렇게 봉투 10개로 만들었더만. 누구 지시 받아서 마련하신 거예요? 녹취록 공개됐는데 할 말 없으실까요? 언젠가는 말할 날이 있겠죠. 네, 들어가세요. 오늘은 성실히 받겠습니다. 네. 자, 뭐 이 감사에 대해서도 지금 뭐 기소 여부 결정을 곧 한다고 하고요. 근데 이성만 의원이라든지 윤관석 의원이라든지 다 억울하다 그러고요. 이 국회의원 모독 주는 행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 내부도 지난번 이재명 대표나 노웅래 의원 때는 조금 다른 기류가 있어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을 언급하는 분들이 좀 많아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좀 높은 분위기 같습니다. 근데 가결되면 사실은 또 저는 그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이재명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저 송영길 전 대표나 또 윤관석 의원이나 이성만 의원이 계속 법정 투쟁하겠다. 그리고 검찰의 기획수사다, 억울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누구한테 보고 배웠겠습니까? 저는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2019년에 조국 사태가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 조국 사태 때 가장 진보연한 모습을 보였던 조국 전 장관이 그런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비리 등등으로 검찰에 기소됐을 때 그때부터 조국 전 장관은 자기는 죄가 없다. 검찰이 자기를 희생양으로 만든 것이다. 또 그걸 지지했던 수많은 조국 수호 집회에 참석했던 분들 민주당이 그걸 감싸고 돌다가 그걸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조국 사태의 그 뿌리가 결국 이재명 대표 지금 사법 리스크도 똑같이 적용이 되죠. 이재명 대표도 체포영장 갔을 때 민주당에서는 이게 검찰의 기획수사이기 때문에 방탄으로 막아냈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 지금 재판을 매주 격주로 다니면서도 지금 당대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그러면 민주당의 다른 의원들이 그렇게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민주당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가장 좀 파렴치한 정치 문화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누리호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발사를 연기했죠. 오늘 잠시 뒤 24분에 6시 24분에 발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원래 초중고생 50명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같이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돼가지고 실패하니까 발사가 연기되니까 대신 집무실을 둘러보면서 이야기 같이 나눴다고 합니다. 보시죠. 작년이 1학년 누리호가 뭐지? 정확하게 알아. 누리호는 한마디로 말하면 로켓이지. 자, 찍겠습니다. 자, 여기 보고 하나, 둘, 셋. 지금 몇 살이지? 12살. 그럼 뭐 30년 후에 대통령 될 수 있어. 너희는 어떻게 됐든. 네. 자, 아이들과 이제 아주 즐거운 시간 보냈는데요. 발사가 연기되면서 이제 다른 구경을 했네요, 아이들이요. 자, 대통령이 이제 홍보대사로 깜짝 변신했는데 어제 좀 아쉬웠겠어요. 어린이 입장에서는, 아이들 그렇죠. 입장에서는. 예. 그 아이들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이 정말 그 우주로 가는 우리 그 대한민국의 우주 개발에 이제 뭐 장을 여는 또 그 큰 장이 열리는 거였는데 그 아이들한테도 희망을 주고 대통령도 본인도 아이들하고 같이 보고 싶었다 했는데 네. 이게 갑자기 연기가 되니까 대통령도 굉장히 아쉬워했다고 예. 아이들도 좀 아쉬워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갑자기 이제 일정 바꾸자 해갖고 직접 정상회담장도 보여주고 네. 대통령 집무실도 보여주면서 직접 안내를 하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했는데 아주 분위기는 아주 어제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 대통령한테 이 아이들이 질문도 하고 이거 어떤 아이는 북한 미사일 어떻게 대처하냐고 그것까지 딱 얘기하고 했는데 아마 그래서 이 오늘 다시 한번 대통령은 그 대통령실에서 지금 이 장면을 볼 거라고 합니다. 예, 오늘은 뭐 초중고생은 없고 대통령 집무실에 따로 볼 것 같습니다. 자, 지금요. 어제 기술적 문제로 잠시 숨고르게 들어갔던 누리호 3차 발사 눈앞에 왔습니다. 자, 한 4분 남았어요. 자, 10분 전부터 자동 운용 시스템에 들어가서 이제 얼마 남지 않으면 발사가 됩니다. 자, 나로 우주센터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는데요. 자, 장혁수 기자, 저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이번이 세 번째 발사지만 긴장감은 여전합니다. 어제 예정됐던 발사가 컴퓨터 통신 이상으로 하루 밀린 터라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이 재발사가 가능할지 우려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다행히 밤샘 작업으로 오류가 수정되면서 이곳 나로우주센터엔 기대감과 긴장감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누리호는 현재 연료와 산화제 충전을 모두 마치고 기립장치도 철수한 상태입니다. 그야말로 발사를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난 건데요. 지금은 컴퓨터가 자동으로 발사 시스템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발사 4초 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엔진이 점화되고 추력이 300톤에 도달하게 되면 발사체를 붙잡고 있는 고정장치가 해제되면서 누리호는 본격적인 비행에 나서게 됩니다. 네, 이제 뭐 3분도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 이륙을 하게 되면 위성을 분리해야 되죠. 그리고 궤도에 또 완착이 돼야 될 텐데 네, 맞습니다. 발사 후 2분 5초가 지나고 나서부터 누리호의 1단과 페어링, 2단이 차례로 분리될 예정입니다.
누리호는 초속 7.6km의 아주 빠른 속도로 목표 궤도인 550km에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 발사 후 13분 3초부터 위성들을 20초 간격으로 순차적으로 분리해야 하는 상당히 난도 높은 비행 임무를 수행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의 성공 여부가 누리호 3차 발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맡은 임무를 모두 마친 누리호는 18분 58초의 비행을 마치고 대기권으로 재진입해 불타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발사를 3분 앞둔 나로우주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어제 누리호가요, 발사를 3시간여 앞두고 헬륨 밸브를 제하는 통신에서 이상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래서 연구진들이 오늘 새벽 5시까지 점검에 점검을 거듭해서 6번 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요. 이제 안정적으로 작동이 돼서 이제 예정대로 발사가 된다고 하는데, 자, 이도욱실 전문가님 나오셨는데, 평론가님 나오셨는데, 자, 어제 좀 불안했던 거 완전히 다 해소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사실 로켓은 발사고 성공이라는 메시지가 나올 때까지는 당연히 일단 긴장하면서 보는 건 맞는데요. 적어도 어제 에러를 보였었던, 그래도 위험하다고 생각했었던 이 부분은 좀 점검을 다시 해봐야겠다라고 했었던 그 시스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완전하게 정리가 되고 이제 원인까지 파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날 오후 3시에 이제 지상 헬륨 공급 시스템에서 압력을 낮춰주는 그 해압 밸브인데요. 네. 해압 밸브에 명령을 내렸는데 그것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견됐었는데 네. 그 부분을 정확히 원인을 파악을 했고요. PLC라고 하는 것은 컨트롤러입니다. 그 제어 장치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걸 확인하고 현재 제어 시스템 자체도 확인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예행 연습까지 다 마친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기립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제 1분도 안 남았어요. 1분도 안 남았고 지금 카운트 이제 1분 남았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그 연기 같은 게 쫙 나오잖아요. 저건 뭐예요? 지금 밖으로 나오고 있는 거는 이제 워낙 극저온에 산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기밀된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을 문제는 아니고요. 원래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워낙 차갑기 때문에 우리가 컵 바깥쪽에 물이 맺히는 것처럼 지금 바깥쪽에 얼음들도 맺혀 있습니다. 이제 발사되는 순간을 보시면 맺혀 있는 얼음들이 떨어지는 것도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 한 10초, 15초입니다. 8, 카운트다운 한번 같이 7, 한번 보시죠. 6, 11, 4, 3, 3, 2, 1. 네. 지금 누리호, 지금 발사가 됐습니다. 힘차게 하늘 향해 올라가고 있는 모습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자, 지금 멀리서 바라본 장면 괜찮아 보여요. 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똑바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약간 비스듬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이덕실 평론가 보실 때 어떻습니까? 네, 지금 겁니까? 원하는 방법대로 처음부터 시퀀스대로 잘 가고 있고요. 원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라가자마자 이제 커브를 도는 것처럼 이제 똑바로 올라가지 않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우주센터 전체의 장비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급격한 방안 전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자,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가까이서 본 누리호의 모습 안정적으로 발사가 돼서 지금 대기권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거보다 이제 잠시 뒤엔 더 멀리서 바라보면 누리호가 올라가는 모습을 더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 빛밖에 안 보여요. 불빛밖에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얼마를 올라가면은 1차 분리가 됩니까? 1단이 분리되는 시점이 이제 2분 5초가 되는데요. 2분 5초요. 60초 정도 지났을 때 1분 정도 지났을 무렵에 첫 번째 일종의 고비라고 할 수 있는데 맥스 큐 지점이라고 해서 가장 높은 압력을 받는 지점이 1분째입니다. 1분이요? 네. 그 타이밍을 넘어가면 말하자면 그 구조적인 안정성을 해결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1분 지났죠, 지금? 지금 시간이 안 나오고 25분인데요. 네. 그럼 1분이 지난 거잖아요. 24분에 발표됐으니까. 요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올라가서 일단 분리가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2분 5초일 때 일단 로켓이 분리가 되게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일단 분리가 125초가 지나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분리가 됐을 때 요게 1차적으로 이제 성공에 가늠을 하는 거고 그 이후에 234초 그러니까 한 4분쯤 뒤에 페어링 분리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이제 단계를 밟아가는데 맞습니다. 야, 지금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 지금 땅에서는 어린아이들이 국기까지 들고 와가지고 태기까지 들고 와서 이 누리호 발사에 성공을 지금 기원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망원 렌즈도 보입니다. 어디까지 지금 볼지 모르겠는데 지금 하늘에서는 잘 안 보여요. 하늘 보면 지금
날아갔어요 이미. 네. 대기권 위로 올라갔는데 자, 저 위에서 볼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뭐라도?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공중에서 볼 수도 있겠지만 예. 기본적으로는 로켓이 올라갈 때 하늘을 열어놔야 되기 때문에 예. 이제 위험한 것들은 다 고도 제거한 100km 상황입니다. 통과. 고도 100km를 통과했으면 이미 일단은 분리가 된 네, 상황이고요. 일단 분리됐다고 지금 이야기가 들리는데요. 100km를 벌써 올라간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고도 100km를 우주로 지칭을 합니다. 아, 그때부터요? 네. 그럼 일단 우주에 들어갔네요. 맞습니다. 지금 우주 궤도에 들어갔고요. 예. 자, 그러면 지금 제일 관계자들이 좀 신경을 바짝 써야 될 부분은 어디예요? 사실 지금 이미 뭐 1단은 분리가 됐고 2단 분리가 되고 페어링이 제대로 그러니까 페어링을 먼저 하고 페어링 분리가 되고 2단 로켓이 분리되는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 나로 1호의 경우엔 페어링이 미분리가 됐었던 사안이 있었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더 잘 보완을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누리호 1호의 경우에는 그 3단이 빨리 조기 종료가 되는 바람에 궤도에 정확히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는 이제 2단 엔진 정확까지 확인을 됐습니다. 이제 와서는 목표 궤도까지 갔는지 그리고 속도가 정확한지 그리고 원하는 만큼 연소가 됐는지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2단 엔진 점화가 확인됐다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순조롭다고 봐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자, 페어링 분리될 때가 지금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페어링은 이미 분리가 됐을 거로 보이고요. 지금 된 겁니까? 네, 4분이 지났는데. 네. 페어링 분리도 된 거군요, 그러면. 페어링을 분리하는 것은 페어링은 위성을 위에 싸고 있는 보호막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제 저 정도 되면 벌써 공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페어링을 분리해서 무게를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정돼 있는 것과는 상관없이 또 일정 부분 올라가면 그게 또 자동 분리가 되는 그런 시스템인 모양이군요. 자, 페어링이 지금 분리가 됐다는 이야기는 아직 안 들어왔는데 됐다고 합니다. 페어링 분리에 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잠시 뒤에는 2단 분리가 돼야 될 텐데 2단 분리 된 건가요? 지금 2단 엔진이 점화가 된 거니까 때문에 2단 분리가 정확히. 자, 그러면 1단 분리됐어요. 페어링 분리됐습니다. 2단 분리까지 됐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 783초 후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 위성 1차 분리입니다. 차세대 소형 위성 2호. 이게 메인이죠. 핵심이죠. 네, 맞습니다. 일단 정확한 궤도에 올라가는지가 중요한데요. 고도 입장에서 보자면 만약에 그 전에 점화가 좀 줄어들게 되고 말하자면 분사가 멈춘다고 하더라도 목표하는 550km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충분한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목표 궤도가 위치한 550km까지 올라가는 13분 3초일 때 정확하게 연소를 종료하는 것까지가 1차적인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차세대 소형위성 2호 이 역할은 뭡니까? 차세대 소형위성 2호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보면 메인이 되는 손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레이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을 관측을 하게 되는데 날씨와 어느 정도 상관없이 구름이 좀 있더라도 지상을 이제 훑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위성입니다. 자, 기상위성. 기상위성이라기보다는 지상을 보는 위성. 기상위성은 사실 도요셋이 말하자면 우주 기상을 보는 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기가 이번에 한다는 그거군요. 제일 마지막에 분리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건 거죠. 자, 지금 누리호가 고도 300km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막 들어왔는데요. 고도 300km는 어떤 의미로 지금부터는 2단까지 분리가 되고 2단 점화가 됐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만큼 분사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가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지켜보면서 왜냐하면 누리호 1차 발사 때도 당연히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이상 상황이 왔고 빠르게 조기 종료가 됐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나중에 받았거든요. 지금까지는 이제 큰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다 지나갔고요. 이제 좀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이번에 이 위성 사출 방식이 지난번에는 시뮬레이션이었는데 이제 그 모의체를 올렸잖아요. 이제 실제 위성을 탑재를 하면서 이 내보내는 방식도 굉장히 달라졌고 8개의 위성을 20초 간격으로 또 내놓는다고 하는데 이게 상당히 새로운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누리호 2호는 이미 성공을 했었지만 그때 성능 검증 위성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위성은 아니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 위성이 작은 큐브 위성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큐브 위성. 그래서 실제 누리호라고 하는 발사체의 역할은 어디까지냐면 그 정확한 궤도의 속도를 가지고 올려주고 그 성능 검증 위성을 분리하면 누리호의 역할은 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큐브 위성을 사출하는 거는 성능 검증 위성이 알아서 할 일이었고 실제 그때도 정상
정상적으로 비행하고 있는 걸 확인한 다음에 궤도임을 확인한 다음에 한 이틀 정도 간격으로 분리를 했고 사출을 그래요?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정말로 말하자면 일종의 버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한 명씩 승객을 정확히 내려줘야 되기 때문에 직접 누리호가 첫 번째로 제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주 그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를 먼저 분리를 하고 그 다음에 3개의 민간 위성, 민간 업체에서 만든 위성을 분리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 도요새 4기를 차례차례 직접 하나씩 내려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게 같은 방향으로 하면 안 되고 또 20조 간격으로도 방향을 틀어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충돌 안 하게 하려는 그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일단 나간 다음에 그럼 이 위성들은 그 큐브 위성이라는 것들은 그 궤도 속에 자동으로 자신들이 위치를 잡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 부분이 사실 누리호가 어느 정도까지 정확도로 갈 것이냐 한다면 목표가 되는 궤도와 속도 그 궤도에 5% 이내의 오차로 들어가게 되면 일단 다 역할을 한 걸로 봅니다. 그 이후에 정확한 자세를 잡고 정확하게 또 체크를 하는 것들은 각 위성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그 8기의 위성이 제자리를 다 찾는 것까지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최종적인 성공 여부를 따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뭐 지상에서 관측을 해서 어느 정도 올라간지 속도가 얼마인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센서를 통해서 또 이제 레이더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성들이 직접 어디를 지나가고 있는지들을 여러 가지 관측소에서 관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제대로 안착이 됐구나 그렇다면 누리호는 역할을 다 했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나중에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도요새라는 거 있잖아요. 4기가 한 무리가 돼야 될 텐데 맞습니다. 특히 그 도요새 4기는 각각의 위치가 잘 맞춰줘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런 거는 좀 다릅니까? 그냥 큐브 이상 하나씩 놓는 것과는요? 네, 그렇죠. 근데 그 부분까지는 그러니까 누리호가 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럼 도요새 자체가 하는 겁니까? 편대의 모양도 바꿔가면서 그러니까요. 편대 비행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게 좀 흥미로운 포인트가 그 도요새 4기가 이미 작년부터 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로 보내고 싶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흔히 러시아의 로켓, 소유주 로켓을 통해서 쏘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국제 정세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 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누리호를 통해서 첫 번째로 이렇게 정말 제대로 된 우리의 실용 로켓을 실용 발사를 하면서 처음에 이제 고객이 된 거죠. 사실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우리의 발사체를 개발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지금 위성 1차 분리가 됐다는 소식은 아직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메인 요리죠, 메인 요리. 누리호가 가장 핵심적으로 이 궤도에 안착시켜야 될 메인 위성인데 차세대 소형 위성 2호요. 방금 전에 보면 저기 지도가 한번 보였었어요. 그래서 1단 그리고 뭐 페어링 2단 로켓이 어디로 떨어지게 될지 낙하 지점에 대한 것이 있었는데 그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는 게요. 딱 보면 일본의 영해도 침범하면 안 되고 필리핀의 영해도 침범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저 로켓을 쏘는 데 있어서 사실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있긴 합니다. 다른 나라들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래서 저 좁은 공간으로 쏴야 된다는 어떤 불리함을 극복하고 지금 우리가 우주기술 이렇게 펼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나로 우주센터에서 쏘면서 다른 나라에 이제 영해 침범 안 하게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리체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공해상으로 떨어지게끔 해야 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것도 기술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열려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는 거죠. 자, 우리 땅에서 우리 발사체, 우리 위성 싣고 지금 올라갔습니다. 첫 실전 발사라고 하죠. 지난번에는 이제 그냥 한번 테스트하는 거였다 치면 이제는 실제 위성을 올려가면서 누리호가 얼마만큼의 성능을 가지고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는데요. 본격적인 스페이스 시대가 열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소형 위성, 차세대 소형 위성 2호하고 나머지 3개는 그 민간 기업들이 만든 위성이라고 그러던데요. 이 3개가 어떤 겁니까? 사실 이 만든 그 위성들의 역할 자체 하나하나보다는 그 위성들 입장에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만든 그 로켓 1호를 통해서 쏜다는 것에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이 느껴지긴 하고요. 사실 그 측정하는 것들은 위성 자체가 크진 않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만 크진 않고요. 우리의 어떤 위성 기술이 얼마나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 우리가 인공위성 기술은 예전부터 굉장히 뛰어났기 때문에 그런 걸 민간 업체에서 이렇게 잘 만들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카메라를 검증한다든가 우주 방사능 측정하는 것들이 뭐 다른 위성에도 전혀 할 수 없었던 걸 여기서 처음 한다라기보다는 이런 능력이 있다. 우리 위성 제작 업체가 이런 걸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데도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저 위성 보낼 때 비용이 들 거 아니에요, 그죠? 누리호에 이제 비용을 지불할 텐데. 맞습니다.
우리가 하면 좀 쌉니까? 다른 나라에 부탁하는 것보다? 그것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1차 발사가 지연되었을 때 2차 발사의 일정을 쉽게 잡아줄 수 있다든가 뭐 이런 위성 관계자에게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요. 좋은 위치에 우리가 가장 어떻게 보면 대우를 받는다는 건데 만약에 러시아의 로켓을 쏜다고 하면 그 일정에 맞춰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자국의 발사체를 사용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도 6시 24분에 발사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하루가 연기됐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간이에요. 그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 이 시간에 꼭 해야 됩니까? 그 차세대 소형 위성이 가장 중요한 위성인데요. 이 위성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더를 사용합니다. 근데 레이더는 전력을 굉장히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24시간 태양빛을 받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낮에 쏘게 되면 한 45분 정도만 지나면 바로 지구 뒤편으로 돌아가서 밤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낮과 밤을 오가게 되면 햇빛을 받았다가 안 받았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궤도는 어떤 궤도냐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낮과 밤의 경계를 따라 움직이게 되면 계속 태양빛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궤도를 이름도 예쁜 여명황혼 궤도라고 하거든요. 저 궤도에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해질 무렵에 발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명과 황혼이 같이 이제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경계군요. 맞습니다. 빛이 항상 있는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거에 이제 도착을 했다는 거는 여기에서 위성 이제 내놓는 건가요? 내놓은 맞습니다. 건가요? 저기서 내려주게 되면 이 위성이 자기 위치를 좀 정확하게 찾는 것들. 분리됐다고 하네요. 첫 번째 위성, 차세대 소형 위성 2호. 이제부터 20초 간격으로 분리가 되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나머지 7기가 또 20초 간격으로 분리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성공됐는지 안 했는지는 나중에 신호를 또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교신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일단 지금 누리호가 지금까지는 여명황혼 궤도까지 올라가서 차세대 소형 위성 2호, 그러니까 오늘 가장 핵심적인 위성 하나를 지금 분리를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지금부터 했겠죠. 20초 지났으니까. 다른 큐브 위성, 민간 업체가 만든 큐브 위성 3개를 또 분리를 20초 간격으로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기상이죠. 기상 관련된 그 도요셋 그 4기를 또 20초 간격으로 또 분리를 시작할 텐데 이 분리가 완전히 성공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잘 안착이 됐는지를 살펴보려면 최종 신호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 잠시 뒤면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확인이 될 걸로 보입니다. 큐브 위성 1, 2번 또 분리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3번까지 다 위성이 분리가 됐네요. 큐브 위성 1, 2, 3이니까 이건 민간께 다 됐다는 이야기죠. 맞습니다. 자, 이제 남은 건 도요셋인데 그 4기가 편대 비행을 할 수 있게끔 제대로 분리가 됐는지 또 살펴봐야겠는데 자, 이게 잘 됐다 안 됐다는 어떻게 확인을 하는 겁니까? 지금 지상에서는요. 일단 나중에 영상으로도 보이긴 할 텐데요. 지금은 아마 센서를 통해서 제대로 사출됐는지 여부들이 당연히 이제 전송이 될 거로 보입니다. 자, 그럼 지금 그 누리호에도 카메라가 있습니까? 네, 그렇게 달고 있을 거로 보입니다. 그럼 위에서 이제 어떻게 했는지를 나중에는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겠죠. 지금 바로는 안 되나요, 그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도 했었었는데. 글쎄. 자, 지금 보시는 지금 누리호에 그 장착된 카메라로 지금 당장 실시간은 아니더라도 과거에 이제 분리되는 모습들은 지금 영상을 받아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장면은 누리호 자체에 이제 장착된 카메라로 분리되는 1단 분리, 2단 분리되는 모습 그리고 내부의 모습들을 지금 보시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리호가 지금 자신의 역할을 다 하고 나면 이 어떻게 돼요? 이 본체는요. 이제 그거 자체가 이제 떨어지면 없는 건가? 사라지나요? 어떻게 돼요?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 위성을 분리되는 시점이 이제 923초 정도로 보는데요. 실제로 모든 임무를 종료하는 거는 1138초로 봅니다. 그 말은 약간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 누리호는 덩치가 크기 때문에 물론 3단이라고 하더라도 같이 가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자세 제어를 하면서 다른 내가 사출한 위성들과 부딪히지 않도록 잘 이렇게 제어를 한 다음에 결국엔 속도를 줄이고 지구 궤도로 떨어져서 타 없어지도록 거기까지 지금 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추진체 1단 분리, 일단 큰 거, 2단 또 조금 더 덜 큰 거, 그다음 마지막 남은 부분이 위성을 실은 부분일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죠? 그게 다 20초 간격 8개를 다 분리시킨 다음에는 본인은 떨어지는 거군요. 속도를 줄이면 알아서 천천히 떨어지면서 대기와의 마찰로 타서 소멸하게 됩니다. 지금 막 들어온 소식입니다. 탑재했던 위성 8기 모두 분리하는데 성공했다는 소식이 막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 궤도에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또 원하는 위치에 안착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누리호
누리호 하루 연기가 된 일은 있었습니다만 성공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 한 걸로 지금까지는 보입니다. 네. 자, 누리호가 6시 24분 발사된 이후에 지금 한 40분 좀 넘었는데요. 싣고 있던 위성 8기 모두를 분리하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탑재했던 위성들이 이 궤도 속에 어느 정도 제대로 안착을 해서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자, 그럼 지금 나로 우주센터 분위기 좋을 것 같은데.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종적인 문제가 없는 거죠, 지금. 그렇죠.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예. 최종적인 성공은 이제 발표를 따로 하게 되겠지만 그 전에도 이미 이제 팔라우 추적소나 여러 가지 추적소에서 추적하고 있는 관계에 있으면서 만약에 네. 지금 뭐 조기 종료라든가 속도가 부족하다든가 하는 문제가 있었으면 예.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가요? 근데 일단은 많은 분들이 정말 고생하셨는데 좋은 예.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기술진들이 새벽 5시 넘어서 야 이거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빨리라도 하루라도 빨리 1시간이라도 빨리 좀 마무리 짓고 쉬겠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노력을 보이고 열정을 보였던 부분이 있는데요. 쉬고 일하는 것보다 빨리 퇴근하는 게 낫죠. 빨리 퇴근하는 게 나은 거예요. 오후에 발사를 하니까. 네. 자, 그런데 지금 누리호가 성공을 했다고 하면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우리 세계사적인 뭐 우주 개발 시대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2호가 성공을 했었을 때부터 이미 우리나라가 1톤 이상의 위성 궤도에 올릴 수 있는 그런 발사체를 보유한 나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업 위성을 정말로 원하는 위치까지 올리는 것을 얼마든지 우리가 맞춰서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뉴스페이스 시대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을 상업 이용까지 이제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 여러 나라가 사실 좋아하진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나라들도 그렇고 발사체 개발을 좋아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개발을 통해서 이런 발사체를 보유하고 나니까 위상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클럽에 들어가는 건 넘어서 뭐 예를 들면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 있어서 당당하게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도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뭐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비행체 그냥 다시 회수하고 그러잖아요. 네. 우리도 그런 기술까지 갈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그 머스크가 지금까지 썼던 돈을 아마 쓴다면 전부 가능할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적어도 이번 3차 발사의 또 중요한 의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까지 항우연 주관으로 했었던 것들을 이게 정부 주도였었죠. 이제 민간으로 이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사되는 모든 상황들을 뒤에서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보고 있었고요. 다음 발사부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이제 주관해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 민간 업체로 넘어가는 거는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트를 다운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할 거고요. 조금씩 더 상업적으로 더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개선을 해나갈 거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작은 정부였습니다만 이제 민간으로 넘어가면서 효율성 그리고 비용 그리고 더 새로운 기술 많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스페이스 시대 새롭게 대한민국이 열었습니다.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